1940년 5월 27일 아침, 프랑스 르핀의 근처, 영국 원정군은 독일군의 압박에 밀려 해안으로 후퇴하고 있었다. 안개는 낮게 깔려 있었고 대위 잭 처칠은 무너진 돌담 뒤에서 가만히 숨을 죽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총이 없었다. 장군과 화살통, 그리고 허리에는 칼,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은 무기들이었다. 대체 이게 무슨 시대야? 신참 병사 하나가 속삭였다. 저 대위님, 진짜 활 쏘려는 거야? 누군가가 조용히 대답했다. 쏜다. 그리고 명중도 한다더라. 처칠은 그 소리를 듣고도 미소 한 번 짓지 않았다. 그는 말없이 활을 들고 다가오는 독일군을 바라보았다. 5명. 그중 앞장선 병사는 노련해 보였다. 움직임이 날렵하고 눈은 날카로웠다. 처칠은 활 시위를 귀에 닿도록 당겼다. 그 동작은 수천 번 반복된 숙련된 리듬이었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화살은 날아가 독일 병장의 가슴을 꿰뚫었다. 도망가. 뒤에 있던 독일군이 소리쳤다. 나머지 넷은 총을 들기도 전에 달아났다. 이건 총성이 울리지 않은 전투였다. 그리고 바로 이 장면이 처칠을 전설로 만들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 사람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그날 이후 영국 병사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활로 사람을 죽였다던데. 칼도 들고 다닌다며. 가방에 백파이프도 있다고 하더라. 놀라운 건 이게 과장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잭 말콤 처칠, 당시 33세, 왕립 샌드허스트 육군 사관학교 출신. 전통과 기강을 중시하는 군인 사회에서 그는 기이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누구보다 명확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진짜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헤드라인 뒤에 숨은 사실을 직접 적이고 진실되며 꾸밈 없이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그는 도망가지 않았다. 덩케르크 철수 작전 중에도 동료 장교들이 문서를 불태우고 병사들이 총을 버리고 해변으로 달릴 때에도 그는 앞서 나갔다. 칼을 들고, 활을 들고, 그리고 곧 백파이프를 들고. 그를 처음 본 신병 하나가 회상한다. 그때 그 사람이 백파이프를 부는 걸 들었어요. 총알이 빗발치는 와중에 저 멀리서 가슴을 울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무슨 영화 같았어요. 당시의 영국군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베르마우트는 이미 폴란드를 꺾고 프랑스를 찍고 있었다. 하루에 40km씩 진격했다. 항공기는 더 빠르고 전차는 더 강력했다. 그런 가운데 칼과 활이라니? 군상부도 그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다. 규정에는 중세 무기 사용 금지라는 조항이 없었으니까. 한 장교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다. 잭 처칠, 장궁을 실제 작전에 사용함. 효과 있음. 경과 관찰 필요. 처칠은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었다. 그는 진지했고 열정적이었고 작전에서도 성과를 냈다. 그가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전장에 나타나면 분위기가 달라졌다. 병사들은 용기를 냈고 독일군은 당황했다. 그리고 그건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전쟁은 이제 유럽 전역으로 퍼져갔고 영국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반격의 실마리를 찾아야 했다. 처칠은 그때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다. 대신 직접 지원서를 제출했다. 새롭게 창설되는 특수부대의 말이다. 나는 이 부대에 적합한 무기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그는 상부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나는 적의 예상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는 그 말을 증명해낼 작정이었다. 그의 다음 임무는 역사상 가장 독특한 작전 중 하나가 될 것이었다. 총알, 칼날, 그리고 백파이프가 동시에 울리는 전투. 그가 전쟁의 룰을 다시 쓸 준비가 되어 있었던 순간이었다. 그는 원래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었다. 규칙과 틀에 얽매이지 않는 성격. 잭 말콤 처칠은 1906년 영국 남부 스리리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군인 집안이었다. 형도 장교였고 집안 어른들도 모두 영국 제국을 위해 복무했다. 그래서 그 역시 자연스럽게 샌드허스트 왕립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다. 1926년 졸업 당시 그의 성적은 평범했지만 그에겐 특이한 무기가 하나 있었다. 존재감. 동기들은 그를 조용한 괴짜라 불렀다. 말을 많이 하지 않고 규율은 잘 지켰지만 뭔가 다르게 움직였다. 사격장에서 그는 총보다 활에 더 흥미를 느꼈고 밤에는 다른 생도들 몰래 백파이프를 연습했다. 스코틀랜드 출신도 아니면서 첫 배치는 영국 식민지였던 버마, 오늘날의 미얀마다. 거기서 그는 처음 전투라는 걸 겪었다. 하지만 그것은 상상과는 달랐다. 전쟁이 아니라 행정이었다. 그는 나중에 그렇게 말한다. 우리는 회의하고 문서 처리하고 차 마시는 일에 하루를 보냈죠. 적을 상대한다는 건 종이 위 숫자와 통계였어요. 지루함이 극에 달했을 때 그는 선택했다. 사표.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었다. 그는 군을 떠난 후 케냐 나이로비에서 신문 편집자로 일했다. 한 손에는 원고지, 다른 손에는 아프리카 맥주잔. 하지만 그것도 오래 가진 않았다. 곧 그는 다른 삶을 시작했다. 배우. 1930년대 후반 그는 런던으로 돌아와 영화 단역으로 출연하기 시작한다. 가장 유명한 출연작은 바그다드의 도둑. 그는 거기서 백파이프 연주자 역할을 맡았다. 정말로 연주도 했다. 동시에 그는 전문 양궁 선수가 되어 1939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세계 양궁 선수권의 영국 대표로 참가했다. 성적은 26위. 하지만 그의 표정은 만족 그 자체였다. 내가 원하는 건 금메달이 아니라 정확함이었어.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와 버마를 종단하며 수천 킬로미터를 달렸다. 강을 건너고 물소와 충돌하고 현지 부족들과 춤도 췄다. 누군가는 그를 방랑자라 했고 누군가는 광인이라 했다. 그는 그 모든 이름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한 날 그는 더 이상 방관자가 될 수 없었다. 그는 곧장군에 복귀했다. 그의 재입대는 평범하지 않았다. 무기, 장궁 하나, 검 하나, 그리고 백파이프. 정신감정을 요구한 장교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전투 경험과 특수훈련 기록이 워낙 출중했던 터라 반려할 명분은 없었다. 좋아. 대신 총도 가져가. 가져갑니다. 예비로. 그는 참전 준비를 하며 검을 직접 닦았고 활의 장력을 조절했다. 백파이프의 튜닝도 그의 손에서 이루어졌다. 이제 그는 무기를 3가지 들고 있었다. 활, 검, 그리고 음악. 그의 부대 배치는 프랑스 북부, 르피네. 이미 독일군은 파리를 향해 진군하고 있었고 영국군은 철수를 준비 중이었다. 신참 병사들이 그를 처음 본 날, 대위님, 저검 진짜인가요? 진짜다. 혹시 연극 소품 같은 거? 처칠은 그 병사를 조용히 쳐다봤다. 전쟁은 연극이 아니다. 활에 대한 질문도 많았다. 대위님, 그거 사냥용 아니에요. 적을 사냥하는 데 쓰인다. 하지만 처음엔 아무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모두가 웃었다. 일부는 속으로 조롱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독일 병장이 화살에 맞아 쓰러진 순간 모두가 침묵했다. 처칠은 소리 없이 말했다. 예상하지 못한 무기가 가장 무서운 법이다. 그 순간부터 분위기는 달라졌다. 병사들은 그를 조롱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그의 뒤를 따랐다. 어느 날 한 소대장이 처칠에게 물었다. 그걸 고수하십니까? 현대 무기가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총알은 소리를 낸다. 칼과 화살은 침묵한다. 그리고 공포는 침묵 속에서 자란다. 말도 안 되는 논리처럼 들렸지만 모두가 그 효과를 보고 있었다. 그는 어딘가 중세 기사 같았다. 다른 시대에서 잘못 떨어진 사람.
하지만 그의 존재가 전장의 공기를 바꾸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곧 전혀 새로운 전쟁의 방식에 발을 들이게 된다. 전쟁이 길어지고 전황이 악화되자 영국은 급진적인 실험을 시도했다. 작고 민첩하고 치명적인 병력, 이름하여 커맨도. 그 누구도 그런 부대에 칼을 들고 지원할 줄은 몰랐다. 그런데 처칠이 그 문을 두드렸다. 제 무기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 정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야 할 곳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쟁은 그에게 다시 한번 무대를 내주었다. 전쟁은 악화되고 있었다. 1940년 말 영국 본토는 나치 독일과 홀로 맞서고 있었다. 덩케르크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병사들은 패배감에 젖어 돌아왔고 런던 상공에는 공습 사이렌이 밤마다 울렸다. 모두가 두려움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을 때 윈스턴 처칠 총리는 예상을 뒤엎는 명령을 내렸다. 적의 해안을 공격할 부대를 만들어라. 작고 빠르고 잔혹한 병력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새로운 부대가 탄생했다. 이름은 커맨도. 전통적인 전쟁이 아닌 기습, 파괴, 혼란을 무기로 삼는 전술. 훈련은 기존 영국군 기준으로도 미친 수준이었다. 참가자는 모두 자원자, 실패는 곧 죽음이었다. 그 명단에 한 이름이 눈에 띄었다. 잭 멜컴 소어프 플레밍 처칠. 서류를 본 장교는 말했다. 이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군. 곁에 있던 다른 장교가 고개를 갸웃했다. 활과 칼을 전투에 사용한다고. 그러나 그의 기록에는 분명히 남아있었다. 실제 전투 중 활로 적을 사살한 유일한 영국 장교. 커맨도 지휘부는 의논 끝에 결론을 내렸다. 좋다. 미친 자가 필요한 때도 있다. 이렇게 잭 처칠은 자신이 원하던 전장에서 제 역할을 찾기 시작했다. 훈련은 지옥 그 자체였지만 그는 누구보다 먼저 언덕을 오르고 가장 마지막에 휴식을 취했다. 활 사격은 이미 전설이었고 칼은 장식이 아니라 무기였다. 백파이프는 그건 그의 영혼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1941년 12월 27일 역사에 남을 작전이 시작된다. 작전명 아처리, 아퍼레이션 아여처리. 목표는 노르웨이 바그소이 섬, 베그소이. 독일이 북유럽 작전을 위한 보급과 해상 이동 거점으로 사용하던 곳이었다. 작전 전날 부대원들은 어둠 속에서 무장을 점검했다. 톰슨 기관단총, 스텐 기관단총, 수류탄, 폭약, 그리고 처칠의 무기, 활, 검, 백파이프. 한 병사가 물었다. 대위님, 이번에도 그걸 가져가시나요? 처칠은 잠시 하늘을 보고 대답했다. 전쟁은 공포가 지배하는 곳이다. 공포는 불가능에서 태어난다. 그러니 우리는 적에게 불가능을 보여줘야 한다. 새벽이 밝아오기도 전 상륙정은 거친 북극 바람을 가르며 피오르드를 향해 나아갔다. 하늘에서는 독일군의 조명탄이 터졌고 해안의 포대가 사격 준비를 하고 있었다. 준비, 누군가 외쳤다. 하지만 처칠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상륙정의 철문이 내려오자 보통 병사라면 뛰거나 엎드릴 상황에 그는 서 있었다. 전장을 뒤흔드는 백파이프의 음색이 울려 퍼졌다. 마어치 오브 더 캐머런맨. 칼날처럼 예리한 스코틀랜드의 전통 행진곡. 총소리와 포성이 쏟아지는 와중에 그 음악은 기괴할 만큼 또렷하게 들렸다. 독일군은 순간 멈칫했다. 워즈 이스트다스. 음악 소리인가? 총성과 포화 속에서 사람 하나가 음악을 연주하며 걸어온다. 그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처칠은 곡의 마지막 구절을 끊고 백파이프를 멈췄다. 그리고 검을 뽑았다. 커맨도, 따라와라. 순식간에 공격이 시작됐다. 기관총 사격, 수류탄 폭발, 건물 파괴. 하지만 가장 앞에는 언제나 처칠이 있었다. 그는 엄폐물 뒤가 아니라 적 앞에서 뛰었고 그의 칼은 정말로 사용되고 있었다. 한 독일군 병사가 놀란 눈으로 말했다. 서트, 이아어 헤트 아인 서트.
칼. 저 사람 칼을 들고 있어. 혼란은 순식간에 퍼졌다. 전투는 단순한 물리적 충돌이 아니었다. 그건 정신적 공격이었다. 누군가 총을 들고 오는 건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칼을 들고 웃으며 달려오는 사람? 거기엔 논리가 없었다. 그리고 논리가 무너지면 사기는 붕괴된다. 커맨도들은 방직 공장, 사령부, 군수품 창고를 차례로 파괴했다. 독일군은 혼비백산한 채 후퇴했고 일부는 저항조차 못한 채 포기했다. 처칠은 적의 기관총 진지바로 앞까지 접근해 검을 휘둘렀다. 총알은 그 주변을 휘갈기고 있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 모습은 전쟁 기록관들 사이에서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 그는 마치 다른 시대에서 온 전사였다. 작전은 성공적이었다. 영국군은 섬을 점령하고 주요 시설을 파괴했다. 독일군은 큰 피해를 입고 철수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타격은 전술적 피해가 아니었다. 심리적 결과였다. 흥분한 독일 장교들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영국군이 칼과 백파이프로 공격해왔다. 베를린 본부는 분노했다. 영국은 전통 무기를 사용하는 부대를 운영하고 있다. 그들을 상대로 대비하라. 결과적으로 노르웨이 해안 전역에 병력이 대거 증원되었다. 문제는 영국은 다시는 그 지역을 공격할 계획이 없었다. 700명의 병력, 수십 대의 장비, 나치의 전략이 한 사람의 칼, 한 사람의 음표에 흔들린 셈이었다. 부대원 중 한 명은 훗날 이렇게 회상했다. 처칠 대위는 우리가 두려움을 잊도록 만들었어요. 그는 불가능을 당연하게 행동했죠.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자는 그를 미친 기사, 병사들은 매드잭, 독일군은 악몽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정작 그는 자신을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저 전쟁이란 무도회에 적절한 복장을 하고 왔을 뿐이네. 누군가는 이런 인물이 결국 비극적인 마지막을 맞을 거라 생각했다. 이쯤이면 전설적인 죽음으로 마무리될 것 같지 않은가? 하지만 아니다. 이건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더 깊은 미궁으로 빠져들기 시작한다. 그의 전투는 더 잔혹해지고, 더 대담해지고, 더 말이 안 되는 방향으로 치닫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상식을 깨부수는 기록을 하나 더 세운다. 1943년 7월, 이탈리아 시칠리아. 사방에서 총성이 터지고 포성이 땅을 흔든다. 연합군은 허스키 작전, 아퍼레이션 허스키를 개시했다.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상륙 작전 중 하나. 미국, 영국, 캐나다 병력 16만 명이 시칠리아 남쪽 해변을 향해 밀려들었다. 전선은 혼란 그 자체였다. 해변은 지옥이었다. 독일군은 고지대를 차지하고 있었다. 민가에는 저격수가 숨어 있었고 마을 어귀마다 기뢰와 매복이 기다렸다. 그 와중에 누군가가 칼을 차고 있었다. 그가 누구인지는 이미 대부분이 알고 있었다. 저건 잭 처칠이다. 저 칼 진짜로 쓰더라. 이번에도 백파이프 들고 왔다던데. 그는 대위에서 중령으로 진급한 상태였다. 그를 본 병사 중 몇몇은 그를 따라갔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살아남는 확률이 높았다. 그날 밤 본대는 마을 하나를 탈환하려 했지만 도로는 완전히 막혔다. 전면 공격은 불가능했다. 독일군이 배치된 고지에서 박격포가 쏟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참호가 길을 가로막았고 기관총 진지가 지형 전체를 감시하고 있었다. 지휘관이 고개를 흔들었다. 진격은 무리야. 더 많은 병력을 기다려야 해. 그때 잭 처칠이 입을 열었다. 병력은 충분합니다. 단 2명이면 됩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봤다. 중령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해볼만 하지요. 그는 단 1명, 믿을 수 있는 상병 하나를 데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독일군 전방 진지에서 약 100m 떨어진 지역.
나무와 돌담, 마른 풀숲을 엄폐에 삼아 기어갔다. 칼이 풀잎에 닿을 때마다 미세한 소리가 났다.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웠다. 처칠은 리볼버 하나, 칼 하나, 상병은 손도끼와 권총. 총소리를 내선 안 됐다. 발각되면 둘 다 죽는다. 그들이 도착한 첫 번째 초소. 2명의 독일군 병사가 잡담을 하고 있었다. 처칠은 칼을 들고 조용히 다가갔다. 그림자처럼. 그리고 로이그. 핸드학. 조용히. 손들어. 그 순간 병사들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무슨 상황인지 판단할 겨를도 없이 칼끝이 목을 겨누고 있었다. 이쪽으로 처칠은 그들을 그대로 포로 삼았다. 수갑도 밧줄도 없었다. 단지 시선과 어조, 그리고 눈빛이 전부였다. 그렇게 초소 하나, 벙커 하나, 텐트 하나. 그는 하나씩 독일군을 제압했고 다음 지점으로 갈 때마다 포로가 늘어났다. 아무도 저항하지 않았다. 그들의 공통된 반응은 이것이었다. 이건 꿈이겠지. 진짜로 칼을 들고 왔다고. 새벽이 밝아올 즈음 잭 처칠은 42명의 포로를 이끌고 돌아왔다. 아무도 총을 쏘지 않았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지휘관은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가능했나? 그들은 총을 기대했을 겁니다. 나는 예상을 비껴갔을 뿐이지요. 그는 웃지도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작전이었다는 듯 당연한 결과처럼 보였다. 며칠 후 영국군 신문은 대서특필했다. 칼로 포로 42명 잡은 영국 장교, 전설이 되다. 사진 한 장이 같이 실렸다. 검은 제복에 커다란 장궁을 맨 채 가만히 서 있는 잭 처칠의 모습. 눈은 진지했고 입가는 무표정이었다. 그 후 그는 살레르노 전투에 투입된다. 연합군이 이탈리아 본토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지형은 가파른 언덕과 좁은 골목, 두터운 콘크리트 벽, 독일군은 준비되어 있었고 격렬하게 저항했다. 처칠의 부대는 비에트리 술마레라는 작은 마을에 배치되었다. 그곳은 고지대였고 아래로는 연합군 해변이 보였다. 독일군이 그 마을을 장악하면 해변 전체가 포격당할 수 있었다. 그는 병사들과 함께 5일간 고립된 채 저항했다. 총알이 떨어져도 폭약이 바닥나도 후퇴하지 않았다. 밤에는 백파이프가 울렸다. 병사들이 불을 끄고 웅크려 있을 때 처칠은 혼자 연주했다. 그 소리는 마치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이탈리아 작전 후 그는 유고슬라비아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그는 빨치산들과 함께 독일군을 상대했다. 산악, 숲, 눈 덮인 언덕에서 벌어지는 매복전. 그리고 가장 극적인 순간이 찾아온다. 1944년 브라츠 섬에서의 작전. 영국 특공대와 빨치산이 함께 독일군 진지를 공격하는 임무였다. 전투는 치열했고 처칠의 부대는 고지대를 향해 진격하고 있었다. 그의 부하들 대부분은 그날 산에서 전사했다. 박격포가 쏟아졌고 기관총 사격이 사방에서 들려왔다. 그는 백파이프를 들고 바위 뒤에 앉아 있었다. 모두가 죽고 혼자만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는 다시 백파이프를 꺼냈다. 음악이 울렸다. 윌의 노 컴백어겐 돌아오지 않겠는가 라는 스코틀랜드 전통의 이별가였다. 그는 지휘봉 대신 백파이프를 들고 있었다. 눈에는 눈물이 없었다. 분노도 없었다. 그저 받아들이는 눈빛. 그때 독일군이 다가왔다. 총을 쏘지 마. 봐,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총을 든 독일 병사들은 눈앞에 펼쳐진 장면을 보고 아무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포로가 되었다. 이건 영화가 아니다. 역사다. 그를 붙잡은 독일군 장교는 나중에 말했다. 그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이었다. 우린 그냥 그를 멈추고 싶지 않았다. 누구나 생각했다. 이제 끝일까? 이제 이 전쟁 광기의 마지막 장면일까? 아니다. 그는 살아남았고 또다시 전투에 참여하게 된다.
그의 이야기는 진짜 미친 전사가 어떻게 끝까지 살아남는지를 보여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잭 처칠이 포로가 되었을 때 독일군은 그를 곧바로 베를린으로 이송했다. 단순한 포로가 아니었다. 성은 처칠이라고. 영국 총리와 동명이인입니다. 그렇다면 고위 인물이 틀림없어. 그를 신문한 장교들은 계속해서 인스턴 처칠과의 관계를 캐물었다. 그는 계속 말했다. 나는 연관이 없습니다. 그냥 검을 든 영국 장교일 뿐입니다. 믿지 않았다. 결국 그는 베를린 북부 작센하우젠, 세치센 유전,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다. 일반 포로가 아닌 특수인물로 분류되었다. 정치범, 레지스탕스 지도자, 외교관들, 그리고 고위 장교들만 수감되는 구역이었다. 이곳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살아서 나가지 못했다. 하지만 처칠은 달랐다. 도망칠 수 있습니다. 처칠은 도착한 첫날부터 그렇게 말했고 동료 장교 하나가 피식 웃었다. 이곳은 감옥이 아니라 무덤이야. 무덤엔 문이 없어. 여긴 문이 있지. 그는 진심이었다. 처칠은 주변 지형, 울타리, 감시탑 위치, 경비 교대 시간까지 일일이 파악했다. 감자 껍질을 벗기고 남은 틈에는 땅을 파낸 흙이 숨겨졌다. 숟가락과 부러진 깡통 조각을 이용해 터널을 파기 시작했다. 도움은 딱 한 명, 버트램 제임스 대위. 그는 몇 달 전 유명한 대탈출 작전에서 살아남은 인물이었다. 그 둘은 밤마다 교대로 터널을 팠고 낮에는 연기를 피우지 않기 위해 흙을 음식물 쓰레기 아래 묻었다. 3개월이 지나자 그들의 터널은 울타리 넘어 숲 가장자리까지 이어졌다. 1944년 9월 23일 밤, 그들은 입구를 조심스레 열고 어둠 속으로 기어 나왔다. 그들은 깃발도, 무기도, 지도도 없었다. 단지 방향감각과 신념만 있었다. 목표는 단 하나, 발트의 연안. 거기서 중립국 스웨덴으로 가는 배를 찾는 것. 처칠은 걸었다. 신발은 낡아 발 뒤꿈치가 터졌고 하루에 빵 한 조각이 전부였다. 밤에만 움직였고 낮엔 헛간이나 숲속에 숨었다. 그는 언제나 앞으로만 갔다. 그리고 2주 후 독일 북부 로스토크 근처 그들은 결국 붙잡혔다. 신분증을 보여줘. 없습니다. 처칠은 눈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다. 그들은 다시 포로가 되었다. 다시 신문, 다시 수용소. 하지만 이번엔 작센아우젠이 아니었다. 오스트리아 남부 알프스 깊은 계곡에 위치한 한 수용소. 그는 이곳에서 1945년 봄까지 갇혀 있었다. 이미 유럽 전선은 연합군이 우세했다. 소련은 동쪽에서 몰려왔고 서쪽에서는 미군과 영국군이 라인강을 넘고 있었다. 하지만 산속은 조용했다. 누구도 구조하러 오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버티는 시간이었다. 1945년 4월 나치 친위대는 갑자기 수감자들을 이동시키기 시작했다. 처칠을 포함한 140명. 그들은 트럭에 태워져 남쪽으로 이탈리아 국경을 향해 이동했다. 우리 이제 죽는 거야. 협상 카드로 쓰이겠지. 그럼 협상이 안 되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수감자들 중 일부가 독일 국방군 베르마우트의 장교에게 접근했다. 우리 모두 살해당할 겁니다. 그 장교는 망설였다. 그리고 움직였다. 그는 무장 병력을 동원해 친위대를 무력화하고 수감자들을 보호했다. 잭 처칠은 해방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한다. 저는 집에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뭐라고요? 전선은 남쪽입니다. 난 가야 합니다. 그는 걷기 시작했다. 알프스를 넘어 혼자서. 식량도 무기도 없었다. 걷다가 마을에 도착하면 쓰러진 담장 아래에서 잠들었다. 시냇물로 목을 축이고 버려진 사과로 배를 채웠다. 150km를 걸었다. 8일 후 그는 베로나 인근에서 미군 기갑 정찰대를 만났다. 어이,
저기 사람이다. 독일군인가? 아니, 영국 장교 복장인데. 검이랑. 저거 뭐야, 백파이프? 미군 장교는 차에서 내렸다. 당신, 누구요? 잭 처칠. 이 커맨도 특공대. 포로였으나 현재 복귀 중입니다. 검은 왜 차셨어요? 일반적인 포로 복장은 아닙니다. 당신, 진짜인가? 진짜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야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군 병사 하나가 일기에 썼다. 오늘 전설 속 인물을 만난 것 같다. 그는 진짜였다. 그리고 아직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누군가는 그걸 광기라 불렀다. 누군가는 영웅이라 했다. 하지만 적어도 잭 처칠에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아니, 적어도 그에게는 아직 한 장이 더 남아 있었다. 전쟁은 끝났다. 유럽은 폐허 위에 겨우 숨을 고르고 있었다. 대부분의 군인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장교들은 제복을 벗었다. 하지만 잭 처칠은 여전히 복무 중이었다. 그는 전쟁이 끝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명령을 받는다. 목적지는 팔레스타인. 1945년 후반 영국은 그곳에서 철군을 준비 중이었고 지역은 혼란 그 자체였다. 아랍과 유대인 사이의 갈등은 극한으로 치달았고 민간인들은 매일의 삶을 걸고 피신 중이었다. 한 유대인 공동체가 무장 집단에 포위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700명이 넘는 민간인이 갇혀 있었고 구조 요청은 이미 여러 차례 묵살된 상황이었다. 처칠은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다. 이대로 놔두면 다 죽습니다. 가야죠. 그는 소규모 부대를 이끌고 직접 해당 마을로 진입했다. 언덕을 넘어 총성이 울리는 거리로. 적은 많았고 총탄은 날아들었지만 그는 익숙했다. 눈앞의 공포를 외면하는 능력. 그것이야말로 그가 가진 가장 강한 무기였다. 한 병사는 말했다. 우린 그냥 그를 따라갔어요. 다른 선택이 없었으니까요. 그가 먼저 가니까 우린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작전은 성공했다. 전원이 구조되었다. 그 중에는 갓난아기부터 노인까지 전쟁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날 저녁 마을 광장 한복판에서 백파이프가 울렸다. 그건 마치 생존자들을 위한 장례식 같았어요. 동시에 새로운 시작 같았죠. 한 생존자가 그렇게 회상했다. 그게 그의 마지막 작전이었다. 1946년 잭 처칠은 마침내 군에서 공식 전역한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 안에 있던 전사는 어디로 가야 했을까? 어떤 이는 정치인이 되었고 어떤 이는 조용히 사라졌다. 하지만 처칠은 달랐다. 그는 다시 칼을 닦았고 다시 활을 걸었고 다시 모험을 찾기 시작했다. 전역 후 그는 군사 낙하산 훈련을 자원했다. 당시 나이 40. 모두가 말렸다. 그 연세에 뛰어내리시겠다고요. 뛰는 건 나이와 상관없지. 그는 바람을 가르며 하늘을 날았다. 또 한 번 그는 서번강에 서핑하러 나섰다. 영국 강 중 유일하게 보어 웨이브가 형성되는 지점. 썰물과 밀물이 부딪히며 강물에 해일 같은 파도가 만들어지는 곳이다. 강은 거칠고 물살은 날카로웠지만 그는 미소를 지었다. 죽는 건 두렵지 않아. 그냥 지루하게 사는 게 싫을 뿐이지. 은퇴 후 그는 철도청에서 일했다. 정복을 벗은 전사, 정장을 입고 기차 시간표를 정리했다. 하지만 직원들은 곧 알게 됐다. 이 남자는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는 걸. 때때로 그는 기차 안에서 백파이프를 불었고 때때로 승객들에게 활쏘기를 가르쳤으며 한 번은 출퇴근길 열차에 검을 들고 탑승한 적도 있었다. 이유는 묻지 말자. 그냥 그의 방식이었다. 그는 말이 없었다. 과거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다. 단지 작은 방에서 배 모형을 만들었다. 나무 조각으로, 실로, 자로, 조용하고 집중력 있게. 마치 전쟁터에서 전선을 짜듯 그는 평화 속에서도 전사의 손길을 유지했다.
1970년대 그는 노인이 되었고 더 이상 검을 들지는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했다. 젊은 기자 하나가 인터뷰를 하며 물었다. 당신은 영웅이라고 불립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았을 뿐이야. 대부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지. 나는 그냥 달렸지. 그는 가장 똑똑한 군인은 아니었다. 전략가도 정치가도 아니었다. 하지만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했고 누구보다 자유에 가까운 사람이었다. 그는 살아남았고 싸웠고 웃었고 이상하게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다. 잭 말콤 처칠 1996년 89세로 세상을 떠났다. 조용히 별다른 뉴스 없이. 하지만 오늘날도 그의 이야기는 조용히 사람들의 입에서 돌고 있다. 그는 총이 아닌 활로, 명령이 아닌 직감으로, 공포가 아닌 음악으로 전쟁을 뚫었다. 모두가 살아남으려 발버둥칠 때 그는 이미 이긴 사람처럼 살았다. 만약 이야기가 처음이라면 이제 잭 처칠의 이름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가 증명했다. 용기와 미침은 어쩌면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칼을 들 필요는 없다. 하지만 세상이 말리는 길을 선택할 용기. 그건 누구에게나 주어진 특권은 아니다. 지금까지 매드 잭 처칠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진짜 용기와 진짜 미침의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을 계속 알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진짜로 스코틀랜드 전사가 북아프리카를 칼로 정복하려고 했던 이야기, 믿을 수 없는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명확하고 검증되며 왜곡 없는 이야기들 지금 구독하고 누구보다 한 발 앞서 나가세요.